어이구 장인어른, 오늘은 정신 좀 드세요. 치매 노인네가 여긴 웬일이야? 거만한 사위는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저의 아버지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재산도 없는 불쌍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사위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 놈이 밟고 선 그 땅, 한 평도 빠짐없이 내 딸 명이다. 순간 기세등등하던 사위의 무릎이 바닥으로 사정없이 꺾였습니다. 12년 동안 숨겨져 왔던 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며 천하의 나쁜 놈이었던 사위는 왜 장인어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온과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11월의 폭우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얇은 옷차림에 맨발인 채로 고급 빌라 앞 골목에 내동댕이 쳐지듯 쓰러졌습니다. 12년을 살아온 집의 현관문이 철컹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 너머에서 남편 강태준과 젊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어머 오빠,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네. 저 여자 꼴 좀 봐요. 빗물에 젖어서 아주 생쥐꼴이잖아. 집안의 칙칙한 공기가 싹 빠져나간 것 같아. 이제 이 집엔 우리 둘뿐이죠? 민서아가 태준의 팔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태준이 서아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서아야. 이제 저 여자는 끝이야. 12년 동안 내 비위 맞추느라 고생 많았는데 드디어 내쫓네. 야, 서연이, 너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내 눈에 띄면 그땐 정말 가만 안 둬. 알았어? 연희는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어가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연희는 평범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태준이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왔고 그 남자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연희가 태준이 내민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태준이 차가운 눈으로 연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네가 정신병이 있다는 진단서도 있고 네가 내 돈 빼돌린 차용증도 있어. 무슨 소리야, 나한테 정신병이 어딨어. 차용증은 또 뭐야? 연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연희가 본 적도 없는 진단서와 위조된 차용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정신병자 아내가 재산을 탕진했으니 긴급하게 내보내야겠더라고. 넌 오늘부로 이 집에서 제명이야. 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연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언제 이런 짓을 했어. 그 순간 경비원 2명이 들어와 연희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나가주셔야 합니다. 뭐야 이게. 나 좀 놔. 태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연희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연희를 현관 밖으로 끌어냈고 문은 연희의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비를 맞으며 주저앉은 연희 앞에 민서아가 우산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서아가 연희의 손을 잡더니 결혼 반지를 억지로 빼냈습니다. 언니, 이건 이제 필요 없잖아요. 서아가 반지를 하수구에 던지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가 1년 전 태준이 데려온 회사 직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간녀였다는 것을. 1년 전 어느 날 태준이 서아를 집으로 데려왔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쪽은 우리 회사 새로 들어온 민서아야. 능력 있는 신입이야. 당신이 언니처럼 잘 좀 챙겨줘. 태준이 서아를 소개하며 웃었습니다. 연희는 환하게 웃으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녁 먹고 가요. 제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그때 서아가 수줍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연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싸주고 걱정까지 해줬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신발도 없이 거리에 선 연희는 2시간을 헤맸습니다. 빗속을 맨발로 걸으며 연희는 자신이 이 결혼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커리어, 친정에서 받은 2억 원,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아버지와의 10년. 12년 전 결혼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서동환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 남자 신원조회를 해봤다. 이 남자는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뒤에 있는 걸 보고 있어. 연희가 서류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제 행복을 바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전태준이랑 결혼할 거예요. 연희야. 상관 마세요. 저 다신 연락 안 할게요. 연희는 그날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습니다.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연희에게 누군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드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비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일단 우리 가게로 가요. 여자가 연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근처 24시간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자 여자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난 오복순이야. 여기서 세탁소 해요. 무슨 일이에요, 이 밤에?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났어요. 복순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연락할 때는 있어요? 휴대폰이 없어서. 저기 길 건너에 공중전화 있어요. 번호 외우는 데 있으면 전화해봐요. 연희는 10년 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떠올렸습니다. 공중전화 앞에 선 연희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울렸고 3번째 신호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연희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연희냐? 아버지, 저저. 주소 불러라. 택시 보낸다. 아버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 택시가 섰습니다. 연희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버지를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동환이 서 있었습니다. 치매를 앓는다고 들었던 아버지는 놀랍도록 맑은 눈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연희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부터 결혼 후 몰래 찍힌 듯한 사진들까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자신, 병원 앞에서 나오는 자신, 한 달 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있던 자신.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시켜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서동환이 마른 옷을 내밀었습니다. 옷 갈아입어라. 미역국 끓여놨다.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질문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따뜻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놓고 말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가 거실로 나오자 서동환이 식탁 위에 두꺼운 서류 파일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연희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서동환이 서류를 한 장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준 회사 초기 투자금 출처야. 내 모르게 넘어간 친정 재산 흐름도 있고. 연희가 다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요? 네가 살던 빌라하고 회사 토지 등기 부등본이다. 실소유권이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명의라고요? 어떻게? 서동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12년 전에
네가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알았으니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서류 더미를 정리하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뒀다. 이 서류들 정리한 사람은 내 비서였던 이준혁이라는 변호사야. 연희는 갑자기 12년 전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의미도 모르고 찍었던 수많은 도장들, 서명들. 그것들이 전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준비였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서동환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이제 됐어. 연희가 친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익은 검은색 세단이 보였죠. 연희는 커튼 사이로 내다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태준이 양복 차림의 남자 2명과 함께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가 왔어요.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동환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들어오라고 해라. 현관문이 열리자 태준이 거만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뒤따라온 2 남자는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들이었어요. 연희가 태준을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태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듯 대답했죠. 결혼 초기에 비상연락처로 등록해놨잖아. 네가 친정이랑 연락 끊고 살아서 까먹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서류 뒤져서 찾아냈어. 태준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죠. 허름하네. 너의 아버지가 이런 데서 사는 줄은 몰랐다. 태준이 코웃음을 치며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자, 여기 합의 이혼서야. 여기다 서명하면 깔끔하게 끝내줄게. 연희가 서류를 집어들며 물었죠. 이게 뭔데?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아내가 치매 걸린 노인을 괴롭히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 태준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네가 순순히 서명하면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면하게 해줄게. 어때, 괜찮은 조건이지? 연희는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탐욕과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정하게 웃던 얼굴, 살갑게 손을 잡아주던 모습. 12년간 자신이 보아왔던 남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죠. 넌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 없었구나.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 뭔 사랑? 난 내 아버지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근데 네가 아버지랑 의절해버리는 바람에 좀 힘들었지. 그때 서동환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태준이 서동환을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아이고, 어르신. 치매가 심하시다면서요. 오늘은 정신이 좀 드세요? 서동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가져온 서류들을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천천히 훑어봤어요. 서동환의 눈이 서류 위 특정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12년 전 자신이 설정해둔 법적 장치들이 교묘하게 뒤틀려 해석되어 있었죠. 보통 수준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전문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뜻이었어요. 서동환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안에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태준이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죠. 뭐요? 어르신이 뭘 하시게요? 치매 환자가 무슨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동환이 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깊고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태준은 웃음을 멈추고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노인의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죠. 사흘이다. 서동환이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태준은 헛기침을 하며 서류를 챙겼어요. 아까의 여유로운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죠. 좋아요, 사흘.
근데 그때도 대답이 똑같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태준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대문 앞에서 발걸음이 잠시 멈췄어요. 아까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떠난 후 연희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까지 피해보시면 안 돼요. 차라리 제가 합의해 줄게요. 서동환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연희야, 네가 12년 동안 그 남자한테 바친 것을 되찾는 건 복수가 아니야. 정당한 권리야.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에 엮이시면 내일 만날 사람이 있다. 외출 준비하거라. 서동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태주는 빌라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서아가 와인잔 2개를 들고 다가오며 물었죠. 어땠어요, 오빠? 그 영감이 사흘 뒤에 직접 찾아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서아야, 그 노인네 눈빛이 좀 이상해. 치매 환자 눈이 아니야. 태준이 와인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아가 태준의 어깨를 주무르며 귓가에 속삭였어요. 에이, 그 노인이 설마 뭘 하겠어요.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요. 오빠가 괜히 걱정하는 거야.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아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혼자 남은 서아는 욕실 문을 잠그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밀 계좌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멍청한 강태준. 네가 그 영감이랑 싸우는 동안 난 이 돈 들고 튈 준비 다 끝냈어. 어디 둘이 피 터지게 싸워봐. 다음 날 오전 서동환은 연희를 데리고 서울 강남의 대형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높은 층에 위치한 사무소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넓은 회의실로 안내받자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수한 인상에 깔끔한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죠.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남자가 서동환에게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서동환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연희야, 이준혁 변호사다. 예전에 내 비서로 일했던 사람이야. 이준혁이 연희를 보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준혁이 먼저 시선을 피했죠. 이내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되찾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오래전에 뵌 적이 있죠. 연희는 희미하게 기억을 더듬었어요. 12년 전 결혼식 날 하객들 사이 구석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젊은 비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저도 기억나요. 아버지 비서분이셨죠. 준혁이 자리를 권하며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12년간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미 강태준의 재산 은닉 경로를 파악해뒀습니다. 민서아라는 여자의 신원도 조사해놨고요. 연희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계속 자료를 보내셨어요? 서동환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와 이 변호사가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준혁이 서류를 짚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강태준이 주장하는 정신질환 허위 기록을 반박할 증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연희 씨께서 결혼 생활 동안 겪은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남편이 경제적으로 통제하거나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한 일들을요. 준혁이 명함 한 장을 건네며 덧붙였어요. 전문 상담사도 연결해 드릴 테니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힘든 일이니까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연희가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탁 때문인가요?
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연희를 바라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회장님 때문이었습니다. 준혁이 시선을 돌리며 말을 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의지입니다. 준혁은 그 말만 남기고 건물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희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연희는 아버지의 서재에 앉아 빈 노트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결혼 생활을 떠올리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 줄 쓰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나가자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월급을 모두 남편에게 맡겼던 것, 친구들을 하나씩 끊게 된 것, 친정과 연락을 끊은 것, 카드 한 장 없이 생활비를 타서 쓴 것. 연희는 펜을 멈추고 자신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행복한 결혼이라 믿었던 12년이 실은 철저하게 계획된 착취였어요. 눈물이 노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준의 빌라에서 서아가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으며 물었죠. 오빠, 그 영감이 대체 무슨 수를 쓰려는 거야? 태준이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뭘 하겠어. 며칠 뒤면 정신병원에서 연희 면회나 가게 될 거야. 태준이 껄껄 웃었어요. 하지만 술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눈여겨봤죠. 이 남자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나약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서동환이 사흘 안에 찾아가겠다고 한 약속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10시 태준은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죠. 비서가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회장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요. 태준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회장? 누구? 성함이 서동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경호원을 4명이나 대동하셨어요. 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치매 걸린 장인이 어디서 사람을 고용해 허세를 부리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들여보내. 사무실 문이 열리고 서동환이 들어섰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맞이하려 했어요. 어르신, 어서 오세요. 일부러 여기까지. 태준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서동환의 뒤를 따라 들어온 두 사람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한 명은 현 건설업계 1위 동안건설의 법무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기획조정실장이었습니다. 태준은 업계 행사에서 여러 번 그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서동환, 동안건설. 15년 전 갑자기 은퇴해 자취를 감췄다고만 알려진 전설적인 창업주. 그 사람이 자신의 장인이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결혼 전 연희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설회사를 하다 부도가 나서 은퇴한 사람이라고만 들었죠. 연희가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세한 이야기를 피했기에 태준은 12년간 장인의 정체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서동환이 천천히 책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태준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12년 전 네가 처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나는 딸의 얼굴을 봐서 빌려줬다. 서동환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난 모든 담보는 연희 명의로 했지.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회사가 서 있는 토지 등기 부등본, 운영 중인 장비들의 소유권 서류. 전부 연희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사문서 위조입니다. 제가 서명한 적 없는 서류예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동환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12년 전 네가 술에 취해서 연희한테 대신 서명하라고 시킨 서류들이다. 공증까지 다 끝난 것들이야.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사업 초기 술에 취해서 귀찮다고 연희에게 서류 처리를 맡겼던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때 자신이 무슨 서류에 서명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동환이 서류 더미 속에서 한 장을 꺼내 태준 앞에 놓았어요. 이건 3년 전 네가 서아라는 여자와 호텔에 투숙한 내역이다. 태준이 서류를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 서동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태준은 자신의 모든 행적이 감시당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3년 전부터,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서동환이 태준에게 한 발짝 다가섰어요.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동환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네가 밟고 선 그 땅, 내 딸 명이다. 이 한마디에 태준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12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처음부터 장인의 손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태준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동환이 무릎 꿇은 사위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연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한 달 시간을 주겠다. 서동환이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리 못하면 내가 직접 정리하마. 태준이 바닥에 손을 짚으며 외쳤어요. 장인어른,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연희한테 제가 빌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서동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만 남았죠. 서동환은 회사 건물을 나서다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함께 온 기획조정실장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부축해드릴까요? 서동환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차에 가서 기다려라. 실장이 물러났지만 계속 뒤를 돌아봤죠. 서동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서동환이 떠난 직후 회사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야, 들었어? 방금 그 어르신이 동안건설 서동환 회장님이래. 세상에, 우리 대표님 장인 어른이 서동환 회장이었어? 대표님이 바닥에 무릎 꿇었다던데.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태준의 신뢰도는 회사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이력서를 업데이트했어요. 한편 그 시각 태준의 빌라에서는 민서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서재에 있는 개인 금고 앞에 서아가 서 있었죠. 비밀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해외 계좌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아가 서류들을 훑어보다가 눈이 커졌습니다. 태준이 자신에게도 숨겨온 비밀 계좌가 있었죠. 해외 부동산 내역도 있었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태준이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 나한테도 숨긴 게 있었네. 서아가 혼잣말을 하며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했어요. 서아는 금고를 닫고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카페 맞은편 건물에서 한 남자가 카메라 셔터를 눌렀죠. 이준혁의 조사관이었습니다. 서아의 모든 행동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서동환이 돌아간 후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아, 당장 와. 우리 끝났어. 신호음만 울리다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죠. 그제야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그날 밤 이준혁은 서동환의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는 연희와 서동환이 앉아 있었죠. 준혁이 서류 파일을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민서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희가 긴장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아의 본명은 박미영입니다. 결혼 사기 전과가 2번 있어요. 연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결혼 사기요?
네. 최근 3년간 유부남 3명한테서 총 8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강태준은 네 번째 표적이었어요. 서동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나? 준혁이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서아의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이 지금 서아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희 씨 사건과 연계하면 형사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연희는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자신을 내쫓은 두 사람이 실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였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어요. 참 한심하네요. 둘 다. 연희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동환이 딸의 손을 잡았죠. 연희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냐? 연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복수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제 것을 되찾을 거예요. 정당하게요.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직접 싸울게요. 서동환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12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동환이 태준에게 최후 통첩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권유로 생애 처음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어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갔죠. 상담실 안에는 단정한 인상의 50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희 씨. 저는 오지연이에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연이 따뜻한 미소로 연희를 맞았습니다. 연희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세요. 오늘 다 말 안 해도 돼요. 지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연희는 조금씩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남편의 통제, 그리고 쫓겨난 밤까지. 지연은 중간에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친 연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 많이 보셨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많이 봤어요. 저도 예전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운영했거든요. 연희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처럼요? 네. 연희 씨가 겪은 건 물리적 폭력은 아니었지만 12년간의 경제적 학대와 정서적 고립이었어요. 그것도 엄연한 폭력이에요.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겪은 일에 이름을 붙여주니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저는 피해자였던 거네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출 필요는 없어요. 지연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제가 돕고 있는 여성 자립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희 씨와 비슷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선 분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참석해 보실래요? 연희가 망설이며 대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상담을 마치고 로비로 나온 연희는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연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기,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40대 후반의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연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저요? 저 김말순이에요. 대표님 회사에서 5년 동안 격리로 일했었어요. 연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회사 행사 때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죠. 아, 기억나요. 그런데 여긴 어떻게? 말순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말순이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모님, 저 2년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네, 들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만두셨다고. 아니에요. 잘린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해고당한 진짜 이유는 대표님의 회계 조작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연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계 조작이요?
말순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대표님이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요. 세금도 제대로 안 냈어요. 연희가 USB를 바라보며 물었죠. 왜 이제야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해고당하고 2년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이 업계에 손을 써서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거예요. 연희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서는 결정적 증거라는 걸 알았죠. 그날 저녁 연희는 이준혁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준혁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오늘 우연히 태준이 회사 격리였던 분을 만났는데 이걸 저한테 주셨어요. 준혁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숫자들이 빼곡히 나타났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거 대단하네요. 5년치 횡령 내역이 다 있어요. 준혁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자료와 서아의 사기 전과 기록을 결합하면 강태준과 민서아 둘 다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연희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죠. 어떻게요? 이혼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횡령, 배임, 사기 공모.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연희 앞에 섰습니다. 다만 이 싸움은 길어질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연희가 준혁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래도 해야죠.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연희는 준혁의 눈빛에서 단순한 업무 이상의 진심을 느꼈죠. 사무실을 나서는 연희에게 준혁이 커피를 건넸어요. 밖이 추우실 텐데 이거 드시고 가세요. 연희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닿았어요. 연희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가 낯설지 않음을 느꼈죠. 준혁도 잠시 멈칫하다가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준혁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다음 날 연희는 준혁과 함께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보던 연희가 문득 말했죠. 변호사님, 이 장부들 제가 직접 재무자료를 분석해 볼까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직접요? 저 결혼 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경영학과 나왔고요. 12년 동안 안 해서 녹슬었을 수도 있지만 해보시겠어요? 네. 제가 당한 일이니까 제가 직접 찾아내고 싶어요. 그날부터 연희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낮으로 서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감이 돌아왔죠. 12년간 녹슬었다고 생각했던 능력은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예리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태준이 저지른 비리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서류 위조, 배임, 횡령.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죠. 이건 연희가 서류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친정 재산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까지 횡령해 왔어요. 말순이 당한 일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2주 후 연희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를 들고 준혁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준혁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12년간 경력 단절이었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 분석 능력이면 당장 제 사무실에 채용하고 싶네요. 연희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연희는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어요. 같은 시각 태준은 서아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집에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죠. 태준이 빌라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 있던 현금과 서류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태준이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그 시각 서아는 공항 라운지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다음 표적의 프로필을 검색하며 웃고 있었죠. 출국 시간이 다가오자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서아가 여권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어딘가에 연락을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 2명이 다가왔죠. 박미영 씨 맞으시죠?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해외 도피 우려 피의자 박미영,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서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아가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죠. 서아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태준에게 전해졌어요. 태준은 전화기를 손에 든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죠. 그 무렵 연희는 그날 밤 자신을 도와줬던 세탁소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그때 그 아가씨잖아. 연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며 말했죠. 그날 밤에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갔잖아요. 복순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고, 이런 건 왜 사왔어? 그냥 왔어도 되는데. 아니에요. 그날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복순이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복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 힘내. 연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사장님. 종종 올게요. 그래, 꼭 와. 커피 내려줄게.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은 연희와 태준의 이혼 소송 최종 변론이 열리는 날이었죠. 방청석 맨 앞줄에 서동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온 모습이었어요. 한 달 전 태준 회사를 방문한 이후로 걸음이 많이 느려져 있었죠. 연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서동환이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너한테 집중해. 방청석에는 상담사 지연과 증인으로 출석한 말순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연이 연희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죠. 법정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섰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갈한 감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죠. 태준이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아내를 두려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이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혁이 서류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제출한 원고의 정신질환 진단서가 위조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준혁이 서류를 재판장에게 건넸죠. 이것은 해당 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입니다. 원고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자격 박탈 통보서입니다.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죠. 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습니다. 위조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가 피고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탄식과 분노가 섞인 소리였죠.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준혁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횡령 증거, 민서아와의 공모 내역, 그리고
원고 명의로 된 재산의 불법 처분 시도까지 총 47건의 혐의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재판장이 태준을 바라보며 물었죠. 피고,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태준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준혁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서아의 형사재판에서 확보한 자백 녹취록입니다. 민서아가 피고와 공모해 원고를 내쫓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완전히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죠. 재판장이 증인을 불렀습니다. 증인 김말순, 증인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말순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의 회사에서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5년간 격리로 일했습니다. 피고의 회계 조작을 목격하셨습니까? 말순이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네, 목격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는 것을 봤어요. 직원들 퇴직금도 횡령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이상한 점을 지적하자 바로 잘렸어요. 그리고 업계에 소문을 퍼뜨려서 2년 동안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말순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나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피고 강태준은 원고 서연이에게 은닉하고 가로챈 재산 전액을 반환하라. 또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8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현재 원고 명의로 된 모든 부동산과 회사 지분 역시 원고에게 귀속됨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고 말순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판결이 끝난 후 태준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희야, 잠깐만. 연희는 태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의 곁을 지나쳐 아버지에게로 걸어갔습니다. 태준은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죠.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누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연희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동환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려요. 12년 전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버지 말씀 안 듣고 제 고집대로 해서.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동환이 딸의 손을 꼭 쥐며 말했죠.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제 됐다. 아버지, 울지 마라. 이겼잖아. 연희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서동환이 딸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날 저녁 연희와 아버지는 단둘이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10년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죠. 서동환이 국을 떠먹다가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연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세요? 매일 생각한다. 네가 어머니 닮아서 볼 때마다 생각나.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연희는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어요. 아버지의 도움과 준혁의 추천으로 사무실을 얻었죠. 첫 번째 직원으로 말순을 채용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말순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연희가 웃으며 대답했죠. 말순 씨가 없었으면 이 회사도 없었어요. 당연히 함께 해야죠. 회사 개업식 날 사무실에 화환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것들이었어요. 연희는 그중 가장 큰 화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름표에는 동환건설 회장 서동환이 아니라 아버지가라고 적혀 있었죠. 연희가 화환 앞에서 한참을 서서 미소 지었어요. 준혁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연희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직 대표라는 말이 어색해요. 준혁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12년 전 결혼식에서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안타까웠습니다. 연희가 준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준혁이 연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죠. 이제는 존경합니다. 연희를 바라보는 준혁의 눈빛에 업무적 관계를 넘어서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연희도 그것을 느꼈지만 모른 척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아버지의 집에서 작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지연, 말순, 그리고 준혁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며 연희가 말했죠. 제 인생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던 적이 없었어요. 연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그 빗속에 서 있었을 거예요. 지연이 연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다 해낸 거야. 우리는 옆에 있었을 뿐이야. 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덧붙였죠. 대표님 덕분에 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모두가 따뜻한 웃음을 나눴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연희와 아버지만 남았어요. 설거지를 마친 연희가 거실로 나오자 서동환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연희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어요. 서동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연희는 아버지의 말에서 뭔가 쓸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저랑 할 일이 많잖아요. 서동환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지. 연희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서동환의 등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연희의 회사가 안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아침 연희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시계를 바라봤어요. 벌써 8시가 넘었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평소 같으면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계실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연희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불렀지만 역시 조용했죠. 아버지. 연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서동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연희가 달려가 아버지의 몸을 흔들었어요. 서동환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계속 불렀습니다. 아버지, 눈 뜨세요. 제발 눈 좀 뜨세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서동환이 들것에 실렸어요. 연희도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병원으로 달렸죠. 응급실에서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연희가 벌떡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네, 제 아버지예요. 어떠세요?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오랜 기간 몸을 돌보지 않고 무리하신 탓에 지병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연희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지병이요?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최소 2년 전부터 저희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딸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연희의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2년 전이면 내 상태가 좋지 않으셨는데도 치료를 미루셨어요.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자리를 떴죠.
연희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대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 당일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태준 회사를 방문하고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시던 모습도.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12년간 비밀리에 움직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누군가 연희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드니 준혁이었어요. 말순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죠.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연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회장님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시려고 버티신 겁니다. 연희가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일찍 알았으면. 자책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준혁이 연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어요. 이틀 후 서동환이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연희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죠. 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서동환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딸을 바라봤어요. 연희야.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프신 거 왜 숨기셨어요?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서동환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네가 걱정할까봐 그랬다. 아버지. 연희야, 나는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연희가 아버지의 말에 숨을 멈췄어요. 집에 가고 싶다. 내 곁에서 지내고 싶어. 연희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가요. 제가 모실게요. 연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가정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아버지 방을 편하게 정리했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리기로 결심했죠. 같은 시각 구치소에서는 태준이 면회를 받고 있었어요. 옛 부하 직원이 태준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서동환 회장이 쓰러졌다고 합니다. 태준의 눈이 번뜩였어요. 뭐? 그 영감이? 내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태준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영감이 죽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면회가 끝난 후 태준은 자신의 변호사를 불렀어요. 변호사가 면회실에 앉자 태준이 물었죠. 서동환이 죽으면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나?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동환이 사망하면 그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준비해. 그리고 하나 더 할 일이 있어. 연희는 회사 업무를 대부분 말순에게 맡기고 아버지 간병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계약이 지연되고 자금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죠. 대표님, 동성건설에서 계약을 보류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말순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연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연희가 이유를 묻자 상대방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서 대표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아서요. 좋지 않은 이야기요? 무슨 이야기요? 사기꾼의 아내였다는. 연희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멍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어요. 태준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분명했죠. 연희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회사 위기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밤에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낮에는 전화로 거래처를 달래야 했어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죠. 어느 날 밤 연희는 아버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서동환이 눈을 뜨고 딸을 바라봤어요. 연희야. 연희가 화들짝 놀라며 깼습니다. 아버지, 깨셨어요? 물 드릴까요? 서동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네가 쓰러지면 안 된다. 네. 나 때문에 내 인생을 또 멈추지 마라.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다 보인다. 서동환이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 도움을 요청해. 연희는 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연희는 복도로 나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예요. 연희 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연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 준혁이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바로 조사하겠습니다. 허위 정보 유포자를 추적하고 회사 보호 조치도 취할게요. 정말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있잖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연희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마워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전화를 끄는 연희는 준혁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그가 건네는 위로가 단순한 업무적 배려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정리하며 아버지 방으로 돌아갔죠. 서동환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봉투를 발견했어요. 유서로 보이는 봉투였죠. 연희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직 하지 않은 말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물을 수 없었어요. 연희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준혁이 수사를 의뢰한 지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서 졸다가 휴대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여보세요. 연희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 씨,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허위 정보를 퍼뜨린 배우가 구치소에 있는 강태준과 그 측근들이었어요. 연희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이미 언론사에도 보도가 나갔습니다. 오히려 연희 씨가 전 남편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는 여성 사업가로 조명받고 있어요.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수심이 아니라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그 사람 끝까지 변하지 않는군요. 태주는 구치소 안에서 징벌을 받게 됐고 재심 청구도 기각됐습니다. 피해자에게 계속 해를 끼친 정황이 드러났으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 연희 씨를 괴롭힐 방법은 없습니다. 전화를 끄는 연희는 잠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동환의 숨소리가 전보다 약해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연희의 휴대폰에는 수많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태준에게 피해를 입고도 침묵했던 하청업체 사장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 대표님, 저도 그 사람한테 당한 게 있습니다. 이제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기사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희 회사와 협력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뜻밖에도 대형 건설사에서까지 협력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반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회사 상황이 좋아지는 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연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회사 일은 김말순에게 맡기고 아버지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물원에 데려가 주신 거 기억나세요?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동환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네가 코끼리를 보고 울었잖아. 무섭다고. 그때 아버지가 저를 번쩍 안아 올려서 어깨 위에 태워주셨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서동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도 그날 같이 갔었지.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엄마가 솜사탕 사주셨어요. 아버지는 비싸다고 핀잔 주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제일 많이 드셨잖아요. 서동환이 낮게 웃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런 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던 서동환이 갑자기 맑은 눈으로 깨어났습니다. 연희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서동환이 침대 아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침대 밑 서랍 거기 봉투가 있다. 가져와라. 연희가 서랍을 열자 두툼한 봉투가 보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 한 장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동안건설 지분 30% 내 이름으로 해뒀다. 그리고 그 편지 나중에 읽어라.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가 결혼하던 날 나는 딸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내게 다시 돌아왔고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연희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동환이 힘겹게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네가 어릴 때 내가 너무 바빴어. 함께 못해준 시간이 많았지. 아버지, 네가 결혼하고 내가 분노로 밀어냈던 10년 그 모든 시간을 이 마지막 2년 동안 되찾은 것 같다. 서동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가 내 딸이어서 정말 다행이다. 연희가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제가 먼저 아버지 손 잡을게요. 이번 생처럼 늦지 않게요. 서동환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동환이 좋아하던 봄비였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업계의 거물들, 아버지가 평생 도왔던 하청업체 사장들, 그리고 연희도 몰랐던 아버지의 장학생들까지. 회장님이 저희 회사 살려주셨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해서. 저는 회장님 장학금으로 대학 나왔습니다. 그 은혜 평생 못 잊습니다. 연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장례를 마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에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연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연희의 사진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결혼식까지, 그리고 이혼 후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연희가 몰랐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연희의 결혼식 날 차 안에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 그 사진 속 아버지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비 내리는 밤, 택시를 기다리는 연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가 쫓겨났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연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앨범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연희, 네가 쓰러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을 지켜봤다. 이제는 내가 없어도 넌 일어설 수 있다. 사랑한다. 연희는 그 글귀를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임을 느꼈습니다. 앨범을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서동안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연희가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사가 많이 컸어요. 직원이 10명이나 됐어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연희는 국화꽃을 묘비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태주는 횡령이랑 명예훼손으로 실형받았어요. 지금 교도소에 있어요. 아버지가 다 해놓으신 거잖아요. 봄바람이 불어와 연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연희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해요. 이제야 아버지 딸이라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묘소를 나서는 연희의 옆에는 이준혁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걸음을 멈추고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 씨,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준혁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에요. 회장님 댁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아버지의 낡은 집에서 준혁을 기다렸습니다. 이 집은 연희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선 곳이었습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희 씨. 준혁이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 씨, 이거. 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 하나가 조명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12년 전과는 다르게요.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일어나 연희를 안았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돌아간 뒤 연희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람은 아버지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키운 사람이니까요. 연희가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연희와 준혁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주례 없이 진행되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연희가 하객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연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저를 여기 서 있게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희의 시선이 빈자리에 놓인 아버지의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로연에서 김말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서 대표님 회사 첫 번째 직원 김말순입니다. 말순이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한테 사모님 회사 다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불러요. 대표님이 제 은인이에요. 대표님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표님 행복하세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어서 상담사 오지현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연희 씨를 처음 만났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연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 좀 보세요. 연희 씨는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피로 연장 한쪽에서는 세탁소 복순 여사가 흐뭇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비 오던 밤, 처마 밑에서 떨고 있던 연희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민서아였습니다. 민서아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연희는 민서아에게 어떤 원한도 남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밤 연희는 홀로 아버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연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이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곳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5년 후였습니다. 연희의 회사는 중견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희는 가정폭력과 경제적 착취 피해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름은 동안재단이었습니다. 연희의 사무실 책상에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5살 된 딸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재단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연희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던 날, 비 오는 거리에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연희가 객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과거 연희처럼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하려는 여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성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오늘 남편에게 쫓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연희가 젊은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희가 도울게요. 기념식이 끝난 후 연희는 5살 된 딸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준혁도 함께였습니다. 연희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서연, 이분이 외할아버지야. 어린 딸이 묘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 응,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신 분이야. 연희가 딸의 작은 손을 잡고 묘비에 새겨진 글자 위로 가져갔습니다. 여기 써 있는 글자가 뭔지 알아? 서동환. 외할아버지 이름이야. 따라 써볼래? 어린 딸이 작은 손가락으로 묘비에 새겨진 서동환 3글자를 따라 썼습니다. 연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넌 언제나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연희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연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준혁이 딸의 손을 잡고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가족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묘소의 국화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비 오는 밤 맨발로 쫓겨났던 연희는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12년간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동환 회장님은 딸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죠. 넌 언제나 일어섰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 오는 밤처럼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이요. 하지만 연희처럼 우리 곁에도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탁소 복순 여사처럼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아버지처럼 멀리서 묵묵히 지켜봐주는 사람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희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